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여수 MBC 창사특집 공동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종익입니다. 살기 좋은 전남, 잘 사는 전남, 행복한 전남은 도민 모두의 희망입니다. 도민들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 비전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점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특집 토론회를 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기택 동신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록 전남지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세 분 모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전라남도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김용록 전남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용록입니다.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남의 미래 신산업입니다. 대한민국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우리 전남 신안 앞바다에 들어섭니다. 2030년까지 민자 48조 원을 투자해서 450개의 기업과 전남형 상생 일자리 12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원부도 배후단지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집적화 단지 지정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끌어내서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을 견인하겠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1단계 시범 사업이 올해 말에 첫 삽을 떱니다.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 어민들과 함께 나누고 발전단지 인근 해역에는 새로운 스마트 양식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계해서 그린수소 에너지 섬을 동부권과 서부권에 만들겠습니다. 해상풍력으로 만든 전기로 대규모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 유통하는 거점 시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해상풍력과 함께 그린수소 전주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세계 탑10 대학을 목표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전남 광주 지역민의 성원으로 내년 3월에 문을 엽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석학을 교수진으로 초빙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여서 우수한 신입생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생활비로 최대 월 1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과 연구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AI, 신소재, 수소, 기후변화 대응 등 5대 분야 첨단 과학기술을 중점 연구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에너지 기업과 연구소 등이 한데 모인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서 미래 전략산업과 과학기술 연구에 필수적인 초강력 레이저 국책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2차 전지 산업을 우리 도의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양망권은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양극재, 리튬 등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연 24만 톤씩 생산하는 국내 최대 2차 전지 소재 부품 공급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주권은 에너지 공대와 연계해서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완제품 앵커 기업도 유치하겠습니다. 선안권은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공공 ESS에 저장하고 활용하는 사업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에 고흥 우주센터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고흥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 발사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이 입주할 특화 산단을 만드는 등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맞아서 우리 도가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견인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쌀로서 전라남도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순천에 위치한 NHN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미래형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오라클, 에퀴닉스 등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서 지역의 디지털 뉴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화순 백신 특구를 중심으로 국내 유일의 바이오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하여 K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면역치료 컨트롤 타워인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을 구축해서 면역치료제 R&D와 기업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충북 경북과 함께 첨단 의료 삼각축을 완성하겠습니다. 우리도의 풍부한 천연물 자원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천연물 의학 산업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지역 발전의 주역이었던 전통 주력 산업이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수, 광양, 율촌 산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5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던 산단을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저탄소 지능형 산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자리 4,500개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불 산단 등 서남권 산단에 대해서도 해상풍력 기자재, 친환경 조선산업과 연계해서 산단 대개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남권의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목포 남항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분야 연구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NG 선박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에 지불해 왔던 척당 100억 원의 로얄티 절감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중소형 선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경서부 정비창의 목포 유치로 우리도 수리조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레저 선박, 차도선, 여객선 등 중소형 선박은 친환경 고급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친환경과 스마트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흥의 스마트팜 핵심 밸리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장성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도 함께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 모델이 되고 있는 네덜란드 푸드밸리형 친환경 첨단 농업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양식수산업도 전복 참조기 등 10대 전략 품종을 중심으로 스마트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 전남형 품질 관리제를 도입하고 수산식품 수출 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도민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도지사, 도민 제1주의로 도민들께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그 가운데서도 해상풍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남 특히 신안의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왜 전남이 해상풍력의 적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에너지 전환 시세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해상풍력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이랄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랄지 대만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해상풍력 면에서는 지금 뒤처져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전라남도가 해상풍력의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우선 바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심도 비교적 얕고 우리 전라남도는 철강산업 또 그리고 조선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상풍력과 연관된 산업도 발달이 되고 있어서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늦었던 것을 우리 주민들, 우리 어민들과 함께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어민들께, 우리 도민들께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해상풍력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전라남도에서 가장 먼저 지금 이렇게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8.2기가와트는 세계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바람이나 연관산업 측면에서 볼 때 전남이 해상풍력의 적지라는 점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일부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좀 전에 지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어업권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해상풍력 발전 설비가 한번 들어서게 되면은 20년간 반경 500m 이내에는 사실은 항행이 금지되고 구역에서는 이제 어업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어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민 단체들이 주장하는 걸 이제 보게 되면은 8.2기가와트 정도 규모면은 대략 한 1,900제곱킬로미터 정도, 여의도 면적이 한 660배 정도 되는 면적에 어업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발전 기업과 어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가 좀 나서서 주민 이익 공유제라든가 발전 이익의 어떤 사회적인 순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기택 교수님, 신안군은 앞서서 오병규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를 만들어서 태양광에 지금 적용하고 있죠. 해상 풍력에도 이 적용이 가능한지, 또 어떤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예, 오 박사님 말씀처럼 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주민이나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상 풍력 발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 의장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연안 어업 구역을 확대시켜 가지고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함과 더불어서 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역 주민의 어떤 주주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풍력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정책이 추진되게 되면 지역 주민이나 도민들에게도 서로 이익이 공유되면서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의 성장 모멘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전라남도는 이제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여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터전만 제공하게 된다면은 우리 전라남 도민들, 특히 어민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는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도 함께 공유하고 우리 어민들에게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절대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우리 어민들과 협약도 맺었고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을 이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또 일부 뭐 어선도 이렇게 통항하면서 어로를 허용할 수도 있고요. 또 양식어장이랄지 인공어초 시설을 통해서 또 스마트화된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새로운 어족 자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우리 전라남도부터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가적 과제인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우리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를 12만 개 만들어내고 관련 해상 풍력 기자재 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민에게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우리 지사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우리 어민들이 다 희망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전라남도가 해상풍력과 연계해서 그린 수소 에너지섬을 또 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그린 수소 에너지 섬인데요. 동부권과 서부권에 두 군데씩 이렇게 만들겠다 했는데요. 이제 해상 풍력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서 해상 풍력 전기를 많이 생산해 내게 되면은 그 전기를 육지로 이렇게 끌고 와서 소비지로 보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시설도 필요하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해상 풍력 가까운 지역에 우리 전라남도는 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덴마크 같은 데는 인공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에너지섬으로서 어떤 기지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 전라남도는 섬이 기존 무인도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섬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전환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유통하고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에너지 섬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그린 수소는 앞으로 수소 경제에 가장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여수권은 그린 에너지 섬에서 생산된 수소를 바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수 국가산단이랄지 광양제철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기택 교수님. 지금까지 해상 풍력에 대한 이야기 또 에너지 전환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해상 풍력을 추진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제안해 주시죠. 예, 지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안심도 되고 또 상당히 많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전의 기술 자체가 굉장히 핵심 기술이 되고 있고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전남에는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나주 혁신도시에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에는 에너지공과대학이 개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 연계시켜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기술을 전라남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 시스템, 체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수소 에너지나 해상 풍력의 하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하나 에너지 산업의 메카, 그러면 전남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노력이 도 차원에서도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만은 기존의 산단이라든지 축사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어떻게 줄이는 건가 이 문제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생산함으로 인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성장 동력으로서 고려하기 이제 쉬운 접근법이고요. 그에 더해서 지금 현재 여수 산단 위주로 해서 이제 산업단지 대개조를 하는 것처럼 산업단지 자체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설계라든가 소재 이런 것을 적용하는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산업단지 자체를 스마트화하고 거기서 또 이제 그 나오는 어떤 그 디지털화를 통해서 그 자체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액화 석유가스를 이제 생산하는 기술을 한번 하겠다는 그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기업들이라든가 산단들이 그 이런 어떤 탄소 배출량이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할 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인근에 있는 이 온실이라든가 또는 해조류를 이제 양식하는 그런 그 어가에 이거를 탄소를 공급을 해서 이 식량 작물이라든가 해조를 좀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사실은 기업들이 탄소를 좀 더 많이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활용하는 어떤 새로운 접근법들을 만들 수도 있고 스스로 탄소를 배출하는 그 기술 자체를 이제 줄여가는 탄소 배출을 줄여가는 기술들을 접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방금 이제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중요하다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될 건데요. 현재는 울산과기대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학술 논문지도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전라남도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나주에 들어서기 때문에 수소 관련 학과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대와 함께 협력해서 수소 관련 에너지 산업 관련 이런 부분의 연구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한국에너지공대와 전라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호남선 고속철, 전라선 고속철 언제 완공되나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호남 고속철 2단계가 추진되고 있지만 처음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 이게 마무리될 건지 먼저 지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호남 고속철도 2단계는 사실 이제 무안국제공항을 지나가느냐 경유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너무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2017년 11월에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기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 와서 확정이 되면서 이제 길이 트였습니다. 현재는 예산을 지금 가능한 SOC 예산으로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현재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단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부에 엊그제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6천억 정도 1년에 6천억 정도 이렇게 대규모 예산 투자를 좀 해서 빠르게 가능한 신속히 공기를 이렇게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는데요. 원래 공기는 2025년까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고막원천에서 목포까지 2단계 중에서 2단계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허기특 교수님, 고속철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결국 예산 확보가 결정적인 문제 아닐까요? 전라남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정치권 그리고 정부 여지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우리가 이제 고속철이 생기 전과 생긴 후의 상황을 많이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고속철이 개통이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원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출장을 와서 업무를 당일에 볼 수도 있고 또 문화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실제로 고속철을 저희가 설계하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국가의 교통 체계 속의 하나 일환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고속철 같은 경우는 국토 공간 구조 측면에서도 상당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수도권 인구 집중 분산 이런 효과가 병행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유럽에 진출하는 그런 것처럼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같은 고속철이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대륙 횡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시대의 하나 패러다임 이런 것들 속에서의 고속철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 미래의 새로운 시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고속철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그런 큰 틀 속에서의 고속철을 바라보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속철 개통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지역 발전을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건 아니죠. 고속철 개통에 맞춰서 지역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오경규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좀 전에 이제 허기태 교수님들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고속철이 개통이 되고 나면은 사실 시간적 물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워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적 물적 자원이 좀 더 빠르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서울이나 대전에 있었던 연구 기관들과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R&D를 할 때도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폭넓게 교류를 할 수 있다라 이런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걸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굳이 그 부동산 가격 그 비싼 수도권에 머물 이유가 없다라는 것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서로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공장 또는 공공기관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때 훨씬 더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투자 유치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활동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라선 고속철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전라선 고속철이 다행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그동안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고 사실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예타 면제 사업 신청할 때도 아예 전라선은 고속철도 사업 자체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랄지 또 지역 정치권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함께 다 노력을 해서 이번에 이제 정부의 철도망 4차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제 길이 트였습니다. 길이 트였지만은 자동으로 이것이 시작이 된 건 아니거든요. 예타도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제 특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바로 내년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선 고속철도가 이렇게 완공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익산에서 여수까지 34분을 단축하게 되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 10분 되면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물류 흐름 또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여수 순천권 동북권이 우리 전라남도 이 산단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라선 고속철도가 된과 동시에 이제 남해안을 오가는 다른 또 철도 예를 들면은 이제 목포에서 보성까지 남해안철도, 보성에서 순천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이제 경전선 철도 이 부분이 가능한 빨리 완공이 돼야 됩니다. 남해안 철도는 2023년까지 완공이 됩니다만은 보성에서 순천까지 그 부분이 경전선인데요. 그 부분이 전체가 빨리 완공이 돼야 전체가 막힘이 없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부산 찍고 순천 찍고 목포까지 2시간 23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23분이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남해안의 광역
경제권, 남해안의 광역 교통권, 또 관광권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훨씬 더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선 고속철도 그리고 남해안철도 함께 어우러진다면은 우리 전라남도의 또 다른 철도까지 앞으로 서해안 철도까지 하게 된다면은 전라남도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철도 르네상스 시대 듣기만 해도 참 기쁜 얘기 같습니다. 예, 전라선 고속철에 대한 기대도 참 많지만 또 풀어야 할 과제도 또 적지 않습니다. 허기택 교수님, 오병기 박사님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까 지사님 말씀에 우리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처럼 실제로 고속철 노선 문제, 어디 지역의 정차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인데 이제 전라남도는 다행스럽게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좋고요. 그런데 이제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면 실제 고속철도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정차역 주변에서도 그걸 연계시켜서 지역의 어떤 문화관광 자원이라든지 지역 시내 간의 연계 교통망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확충해야지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속철의 정차역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결해 갈 때에는 반드시 연계망이라든지 또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병기 박사님. 예. 저도 허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전남 동부권에 있는 자치단체들끼리 좀 힘을 합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호남선 KTX가 광주까지 연결된 후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몇 년간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광주에 있는 그 주민들이 좀 더 접근성과 이제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쇼핑 측면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들이 일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이걸 일명 빨대 효과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일부 나타났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전라선이 개통되고 나면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빨대 효과보다는 수도권의 인구들이 전남 동부권의 여가라든가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전략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뭐 개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략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동부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공동의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전라남도에서는 남북권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권 관광 개발은 전라남도, 광주, 그다음에 경남, 부산, 울산까지 포괄하는 계획인데요.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 초광역적 이렇게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서내륙 관광벨트 사업을 지금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 공약상으로 채택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이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해안 관광벨트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이 이제 동부권, 여수권까지 올 수도 있고 또 목포권, 또 부산권에 오는 관광객이 남해안 철도를 통해서 이렇게 상호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 관광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갈 수 있게 된다 하면은 저는 이런 고속도로 철도망이 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오히려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지난 10수년 동안 늘 단골 메뉴처럼 사실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해서 남해안 관광벨트가 정말 큰 진전이 있기를 같이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지금까지 고속철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전남의 미래가 이 대선 공약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계획들 또 이 사업들이 대선 후보자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준비 지금 잘 되고 계시나요? 네,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이제 지난번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채택돼서 그동안에 3년간 추진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대선 과제고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됐었지만은 정말 그 추진 과정은 그동안에 험난한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결국 특별법까지 전형이 되고 내년 3월 개교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 돼도 그렇게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공약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아예 추진하기 자체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우리 전남, 광주의 대표적인 이런 프로젝트들을 잘 발굴을 해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꼭 채택이 되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제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 또 우리 시군에서도 함께 협의를 해서 전라남도가 이 대선 공약으로 8개 분야 58개 프로젝트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단계는 그런 발굴된 과제들을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랄지 지역 언론이랄지 또 지역 전문가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곧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식 각 당에 건의도 하고 정부에도 또 건의도 해서 국정과제 앞으로 대선 공약으로 꼭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특 교수님, 그렇다면 전라남도가 일부분만큼은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건의돼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제안해 주시죠. 예, 아마 지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셔서 좋은 공약들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아까 그 네덜란드 사례도 나왔던데 실제로 그 일종의 한국의 스마트팜 사업이다라고 해서 많이 지금 추진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사업은 실제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IT 기술을 접목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팜으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팜을 조금 개선시켜서 식물 공장 실증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새로운 태양열 셀로 그 발전 유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알리백 건물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전 유리 자체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명 유리를 이용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실제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스마트팜에 해당되는 IT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되면 이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에 들었던 비용에 비해서 초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발전 유리이기 때문에 그 유리 온실 자체 내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또 비닐하우스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뭐 폐비닐 같은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고 또 발전 유리이기 때문에 온실 자체에서 새로운 전력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 발전 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마트팜을 응용하는 식물 공장 실증 사업 이런 것들도 지역의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예, 지사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되겠지만 48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만큼은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 또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함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그래서 더욱더 좀 애정이 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대해서 좀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제목 위주로 보고 아까 PP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린 수소 에너지 섬을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연계해서 국책 연구시설인 대형 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하겠다. 또 공우주센터에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소리의 고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통문화 소리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맛의 고장이기 때문에 국립 남도 음식문화진흥원을 유치해서 이 음식 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를 음식
분야에서도 우리 전라남도가 앞서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서내륙 관광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진강을 끼고 있는 영호남 동서내륙 광역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갯벌이 이번에 이제 등재돼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다도해 갯벌 습지 정원을 조성하겠다. 또 우리 농업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네덜란드 푸드밸리형 첨단 농산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겠다.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한 부분도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주 안도간 고속도로 2단계, 광주 고흥 고속도로, 그다음에 전라선 조기착공, 또 서해안 고속철도, 또 한항해권 국가 철도망을 완성하는 문제, 이제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빛 고속철도 부분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 주요한 사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사실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잘 정치권에 또 대선 후보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해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지사님 뺄 만한 게 하나도 없네요. 48개 프로젝트가 다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토론의 주제를 바꿔서 행복한 전남 만들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용록 전남지사님의 설명을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은 지난 3년 미래 신산업을 적극 추진해 오면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 시대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전라남도가 행복하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전남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전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적은 방역 모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2천억 원의 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5차 코로나 국민지원금 4,800억 원도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전남을 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산을 3배로 늘려서 노력한 결과 40년 만에 연간 사망자가 2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플라스틱, 폐, 어구 등 해양 쓰레기가 바다 생태계와 해양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767억 원까지 대폭 늘렸으며 2026년까지 해양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 미세 플라스틱 관측 시스템도 구축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끌어내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입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전국 최초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60만 원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를 우리 도가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취약 가구의 전기, 수도, 집수리 등 생활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활 안정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제도를 시행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내년부터는 전 구간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관광객 반값 운임제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도 2개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지원금과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하고 광역 최초로 200만 원의 결혼 축하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14년 연속 1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110억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년 차로 3,600여 명의 으뜸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대폭 늘려서 지역 대학생 힘내라 장학금 등 3년간 278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3년간 3,000개의 마을을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세계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김대중 만델라 평화기념공원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한국다운 매력 전남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2, 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회를 추진합니다.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즐기도록 체류형 명품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호텔 관광펜션 객실 수도 2배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목포와 여수에 광해권 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통합관광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을 유치하고 교통, 숙박, 음식, 쇼핑 정보를 원스톱 통합 앱으로 제공합니다. 국제수묵 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대한민국 대표 국제 행사로 앞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천연자원의 보고인 전남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다도의 갯벌 습지 정원을 조성하고 갯벌 세계 유산센터도 유치하겠습니다. 섬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오는 9월 목포에 국립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하게 됨으로써 우리 도가 대한민국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것입니다. 근본에 정부 국제 행사로 승인된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세계인의 섬문화축제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3월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우리 거장 김한기, 청경자 등 대한민국 미술 거장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기획전, 특별전으로 도민들이 자주 찾는 열린 미술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한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국립 마한 역사 문화센터를 유치하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도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산업화하겠습니다. 27년을 이어온 우리도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를 국제 행사로 승격시키고 가장 한국적인 남도의 맛으로 K푸드의 세계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을 우리 도에 유치하고 남도의 청정 식재료와 발효 음식을 산업화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2년 여수 세계 엑스포 여수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전남 2050 탄소 중립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수소 전기차 100만 대 보급, 탄소 선항꾼 운동 등으로 이산화탄소 9,200만 톤을 감축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심 속 정원의 확산 모델로 만들어 나가고 세계적 정원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의 모멘텀이 될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11개 시도가 우리 지역 개최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경남과 함께 200만 서명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도민들께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영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말만 들어도 행복한데요. 지금부터 전남 행복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벌써 2년 가까이 모두가 힘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안정될 것이고 또 빨리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지사님.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전남 지역의 관광지에 다시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될 텐데 지사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남 관광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들려주시죠.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관광객이 2019년도에 6,300만 명 최고점에 이르면서 굉장히 이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38% 정도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전라남도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에 해외로 가다가 이제 청정 지역인 전라남도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전라남도 자연경관과 인심이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 좋다. 이제는 앞으로 해외에 안 가고 전라남도에 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라남도 관광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의 트렌드는 개인과 가족 단위의 소확행 관광,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안심 관광, 안전 관광, 그리고 체험 관광, 그리고 또 이렇게 녹색 관광,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전라남도는 이런 미래 트렌드 관광에 최적화된 여건을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컨슈머 인사이트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관광지 중에서 가장 음식이 좋은 고장 그러면은 전라남도가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더라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라남도 관광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전라남도에 오면은 잠자리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호텔과 펜션 이런 좋은 숙박 시설을 2배로 늘려서 7,000실 정도 됩니다만은 앞으로 14,000실 이상으로 늘리고 현재 진도에 이제 새로운 리조트가 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진도뿐만 아니라 이제 여수권, 목포권에도 이런 리조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여수 경도에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도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다. 네, 허기택 교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성에서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전남 문화자원의 관광 콘텐츠화 매우 중요한 과제일 텐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이제 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콘텐츠 제작에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 그러면 음식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파워 유튜버 하나가 그걸 촬영해서 알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식객들이 거기에 찾아가고 또 방문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크게 보면 이 제작된 콘텐츠를 어떻게 유통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 이런 것들을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면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미디어 채널 이런 것들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으면 그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전남의 콘텐츠진흥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업을 이주하고 여기에서 하나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인력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인력을 어떤 식으로 양성해서 공급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조금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번 논의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인력들이 제작된 콘텐츠를 유통하고 제작할 수 있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실제로 창업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게 되면 이 전남의 다양한 문화유산,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무척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병규 박사님, 관광 거점 도시를 비롯해서 거점 지역들이 사실 관광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전남 지역은 그런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그치지 않고 전체 지역 주민들과 주변 지역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려면 도대체 어떤 준비들을 더 해야 될까요? 예, 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일부에서 우리 KTX가 이제 호남선, 전라선 이렇게 개통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관광객 입장에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목포역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목포 주변만 보고 가는 관광객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목포를 들렀으면은 일단 뭐 신안 증도도 한번 가볼 거고, 강진 가오도도 한번 가보는 이런 코스 이렇게 한번 짜서 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여수로 오는 관광객도 마찬가지죠. 여수를 한번 들러보고 나면은 순천만 국가정원도 한번 들러볼 거고, 또 보성 차밭도 한번 들러보는 이런 코스를 짜갖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사이에서 각 그 거점별로 사실은 관광객들이 거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오는 건 사실이지만, 거점 사이를 이렇게 이제 옮겨갈 때 그 사이사이에 이제 소규모 이제 아까 소확행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또 다른 관광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그 관광객들이 당일치기로 보고 가지를 않고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즐기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은 당일로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보다 숙박 여행객이 훨씬 더 지출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코스를 만들고 그 코스에 대해서 서로 홍보와 마케팅을 같이 하는, 지금 현재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그런 전략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나가야 하루라도 더 관광객이 머물 수 있고, 그래야 지역 경제에 좀 더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광 문제에 대해서 허기택 교수님, 오병규 박사님 각각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용록 지사님도 하실 말씀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거점 면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여수와 목포를 관광 거점 도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목포권, 여수권, 남해안권, 그리고 전남의 이제 내륙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의 콘텐츠를 잘 살리도록 하는 연계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오면은 한 군데만 들린 게 아니라
1박 2일 내지 2박 3일 체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열심히 이런 거점 관광을 활용한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안국제공항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0만을 돌파를 해서 300만을 향해서 이용객 300만을 향해서 이렇게 비상하려는 순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만은 이제 무안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잘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이제는 우리 전라남도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국제공항 관광 활성화에 대한 통합 관광 프로젝트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맨 처음에 공항에 내려서 교통부터 시작해서 또 숙박, 음식,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 앱 서비스를 지금 함께 개발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무안공항과 연계되는 거점 공항 역할을 하면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식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음식 자원을 관광 문화 자원으로 만든다. 이거 정말 쉬운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라남도가 남도 음식 세계화 준비를 그동안에 꾸준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또 우리 전남만이 이 어려운 과제를 풀 수 있는 특별한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김용록 지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이제 TV에서도 많이 봅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음식 KFC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치는 이미 세계의 음식이 된 지 꽤 됐습니다만은 이제 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음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우리 전라도 음식 하면 이제 한정식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전라도 음식의 한정식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높이 평가하고 우리 한정식은 인정이 넘치는 푸짐한 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음식 문화로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세계화에 임하면 된다. 한국적인 것 중에서는 전라남도 것이 전라도의 음식이 가장 또 한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 전라도 음식으로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도 농수산물 그리고 이런 발효식품, 김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존의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만들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발효식품, 고추장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인기가 있고 여러 가지 식품들이 지금 인기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맛의 고장하면 전라남도인데 또 김치의 고장하면은 광주 전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치를 세계 속으로 수출하는 효자품목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김치 전략 산업화 프로젝트를 대선 공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아마존 브랜드관을 통해서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통해서 어떤 김치를 세계인들이 선호할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을 테스트해 가면서 해서 앞으로 이제 전라남도의 김치를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통해서 세계에 이렇게 런칭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기 안심이 좀 됩니다. 허기특 교수님, 아까 좀 전에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 또 생태계에 관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남의 역사문화 자원 가운데서 정말 대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전국에서 전남처럼 문화 콘텐츠 원천 소수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라남도에 이 같은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작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그런 자원에 대한 컨텐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가상에서 전 세계인 갯벌을 보고
갯벌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체험하고 실제 갯벌을 만지고 걷는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을 실감 콘텐츠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현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작함으로써 세계인이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갯벌 얘기가 나와서 갯벌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갯벌을 전남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존, 활용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같은 고민이 또 필요할 텐데요. 오병기 박사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허 교수님 말씀에도 저는 적극 동의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갯벌 자체가 세계적 유산이라는 것을 유네스코가 인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쾌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갯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보존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좀 눈여겨볼 사례가 이제 우리 보성 순천 갯벌이 이제 유네스코 자연유산이 됐습니다만은 순천만 사례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천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순천만 그 보호 운동을 시민 사회단체가 시작을 했고요. 그와 이제 연계해서 이제 화답을 이제 순천시가 하게 되는데 순천시에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갯벌 지역은 핵심 구역, 그리고 갯벌과 연결되어 있는 주변 지역은 완춘 구역, 그리고 도심지 지역은 협력 구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도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천만 지역은 그만큼 보존에 좀 더 역점을 두되 완춘구역과 협력구역의 어떤 그 도시 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활용 그 방안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안갯벌도 이러한 어떤 전략들 한번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 갯벌을 이제 무조건 우리가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존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전략도 만들어가고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그 전략들도 마련해가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앞서서 설명 자료에서도 신안 갯벌에 관한 또 여러 우리 또 보성이나 갯벌이 유네스코에 관한 말씀을 쭉 해주셨고 또 지금 허기택 교수님, 오병기 박사님도 갯벌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우리 전남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설명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전라남도 갯벌,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정말 쾌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갯벌을 볼 때는 항상 우리 지역에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정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몰랐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세계 자연유산 등재되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등재됐다는 것은 대단한 가치 있는 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갯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보존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 갯벌을 갯벌답게 잘 보존하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과 공존하는 가운데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먼저 우리 허 교수님께서 이 갯벌 습지에 대해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잘 이것을 구현을 해서 세계인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도 전라남도 갯벌의 그 우수성, 전라남도 갯벌에서 느끼는 그런 정서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세계 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저희들이 좋은 프로젝트 하나로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오병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면서요. 전라남도는 이제 갯벌을 이렇게 보존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갯벌에 접근해서 친숙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갯벌 습지 정원, 다도의 갯벌 습지 정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발굴해서 이렇게 채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습지 정원이 되면은 여기저기 갯벌을 다 이렇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되는 지역에 이런 갯벌 습지 정원을 조성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를 두어서 전체적으로 갯벌을 정말 브랜드 가치를 살리고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갯벌과 인간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갯벌 얘기 서로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관광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전남의 안전과 복지로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복지 문제는 우리 전남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번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이 천원여객선인데요. 지사님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죠, 이게? 예, 이제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에 이제 2,165개의 섬이 있어서 가장 섬이 많은 지역이고 섬의 주민들이 17만 3천 명이 됩니다. 육지에 비해서는 혜택이 굉장히 적죠. 육지에는 철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그런데 섬에는 국도고 철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섬에서 배 타고 나올 때는 배싹이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철도도 없고 도로도 없으면은 이 백길이 바로 SOC 아니냐. 백길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논리인데요. 이런 면에서 국가가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8,000원 이하의 이제 항로가 많이 있는데요. 8,000원 이하의 항로는 이번 기회에 아예 1,000원 여객선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주민들이 육지를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1,000원 여객선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구간이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흑산도랄지 금운도 구간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전 구간을 1,000원 여객선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정말 그야말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섬 주민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섬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섬 문화, 섬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국립섬진흥원까지 이렇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우리 이제 일반 관광객들도 섬에 올 때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를 할인해서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다른 선진 외국에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까지 가게 된다 하면은 우리 국민들도 누구든지 섬에 쉽게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1,000원 여객선으로 시작해서 정말 섬 주민들의 교통복지가 해결이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이 섬에 오가는 이 불편이 더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라남도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 두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기특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그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남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칭해서 개원을 하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 제일의 어르신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특히 눈에 띄었던 것들이 고독사 지킴이단 뭐 이런 것들을 발족해서 국무총리상 뭐 이런 것들을 수상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실제 외롭고 힘든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됐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뭐 우리 지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부 등 이런 분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들, 의사소통이라든지 사회 적응 문제, 또 뭐 가정 폭력 문제, 언어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지만 이게 결국 나중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이런 부분도 조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형태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병기 박사님. 예, 예. 그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사실은 생활임금을 상당히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굉장히 상위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연계를 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 사실 필수 노동자라고 불리는 계층들입니다. 이 필수 노동자들은 보건 의료라든가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배달 기사들, 택배, 경비, 청소 노동자 이런 계층들이거든요.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복합 재난 상황에서는 굉장히 노동 강도도 높아지고 또 어려움에 처해서 사실상 그 굉장히 지원이 절실한 지금 현재는 상황입니다. 이 필수 노동자 중에서도 이제 보건의료 계층들은 사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 청소 노동자라든가 이제 배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계층별로 볼 때 또 아마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좀 하위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계층들에게 노동 강도는 이미 높지만 임금 수준이 좀 낮은 분들에게 공공기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필수 노동자한테도 우리 생활임금 한번 적용하면은 우리 전라남도의 노동의 질, 노동자들 삶의 질 이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필수 노동자 생활임금을 비롯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허기태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칭찬도 해주셨는데요. 보독사 지킴이단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PP에 보고했습니다만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의례적인 활동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복지 기동대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분들이 또 혜택을 보는 취약계층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 프로젝트를 좀 더 활성화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고 소방 쪽에서 소방 안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안전에 관한 부분도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소방 안전 지킴이단 이런 복지기동대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께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언어 문제, 이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다문화 그 어머니들한테 외국인 분들한테 외국인 분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됐죠. 그분들한테 이렇게 6년 과정을 단축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르치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 형태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오병기 박사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임금 차원에서 전라남도가 공공 부분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랄지 돌봄이랄지 이런 그 필수 노동자 부분들 민간에서 하는 부분 영역일수록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은 국가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뭔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필요한 연구 검토를 잘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돌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돌봄은 가장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데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통합 돌봄에 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소개해 주시죠. 이 통합 돌봄이 이제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이제 치매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집에서 통합적인 다른 서비스까지 다 함께 결합해서 이제 받는 형태가 결국 통합 돌봄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지금 19년부터 전국 16개 시군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가 이게 선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해가면서 어떤 제반 그 시행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정부는 이제 202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보편적 시행을 하겠다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봄 서비스가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이 된다 하면은 정말 돌봄 서비스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전라남도 노력을 다 하고 이렇게 통합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분야별로 그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 서비스를 하면서도 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레임 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또 그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정책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빈규 박사님, 최근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보상법 개정이라든지 손봐야 될 게 참 많을 텐데 어떤 점들도 보완해야 될까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재난재해가 좀 대형화되고 이제 좀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농어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제 태풍만 오더라도 사실은 농업이나 어업 쪽에서 피해가 굉장히 큰 액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들을 온전히 다 농어민들이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제도가 바로 이제 농업 관련된 이제 재해보험인데요. 이 재난재해가 대형화되고 이제 이렇게 빈발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보험료는 높이고 보장 수준은 낮추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거를 민간 경기에다 맡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 농업이나 어업인들이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실수로 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건강보험이나 또는 이제 고용보험처럼 공적 영역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한 기초재해보험 같은 걸 만들어서 접근을 해줘야만이 이 문제가 아마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지금 뭐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특별 재난지역 뭐 지정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제도적으로 사실 허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뭐 중복 지급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든가 또 농업 재해보상법을 제정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우리 재난재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농업인들에게 현실적인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기후재난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최우선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중에서는 산사태랄지 축대 위험 지역들이 가장 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는 먼저 사전 대피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해서 일선 시군과 이렇게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 하면은 안전한 학교랄지 또는 마을 회관 등으로 이렇게 대피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해 피해가 났을 때 보존해 주는 방법. 그래서 공공시설은 어차피 국가나 자치단체가 하는 일인데요. 생물 피해, 예를 들면 농수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턱없이 낮다 이렇게 우리 농민들, 어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최소한 50%가 돼야 되는데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 많고, 설령 또 된다 하더라도 1가구당 5천만 원으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복 피해가 났을 때 보면은 피해가 뭐 5억, 10억씩 피해가 나는데 5천만 원으로 한도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거처럼 3억 원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3억 원까지는 최소한 국가가 보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오 박사님 말씀한 대로 충분한 이런 보전이 이 보험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가 더 이렇게 잦아지면서 보험의 그 보험 재원 자체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이제 나서서 보험 재원을 더 크게 확충을 하고 자연재해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보험에서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80%, 90%까지는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꼭 도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보험 제도도 일부는 도입되고 도입되지 않는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오 박사님은 기초재해보험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 자연재해와 관련된 이 농수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예산 당국이 가장 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함께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남 인구 185만 명 붕괴될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을 텐데요. 전라남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 정책 소개해 주십시오. 인구 정책 이야기할 때만 되면 항상 우리 도민들께 죄송한 생각이 들고 정말 여러 가지 도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 인구 최소한 200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줄고 있는 추세가 조금 완화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85만으로 지금 전라남도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면에서는 저희들이 특히 그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4개 시를 빼고는 나주시를 비롯해서 군단위 전체가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인 특별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측면에서 인구 소멸적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 특별법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법안 제출을 국회에 해놓고 있는데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요즘에 와서는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국회에서도 크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도 필요하고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예산 대책도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구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 낳기, 둘 낳기, 셋 낳을 때는 심지어 3천만 원까지도 주기도 합니다만은 이 자치단체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에 저는 대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농어촌에 대해서도 정말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출산율이 높습니다. 서울은 인구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예산은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이 균형발전 시책이 됨으로써 우리 출산율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 대책, 출산율 대책 면에서는 정말 다 함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당면하고도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병기 박사님,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이 전라남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청년들이 사실 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직업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직업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취업과 창업 문제인데요. 취직할 수 있는 곳이 많으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까 지사님께서 다 설명하셨던 성장 동력 프로젝트들이 다들 거기에 연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가는 것, 이렇게 확대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이제 창업 문제입니다. 사실 생계형 창업들을 우리 청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게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하는데, 사실 벤처 창업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창업을 하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남 지역에서는 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좀 힘을 합쳐서 벤처 창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전남 경제가 훨씬 더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번째 것이 이제 또 주거 문제인데요. 사실 이 지역에서 수도권보다는 사실 저렴하게 부동산 또는 이제 살 곳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청년들이 중장년층보다는 훨씬 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쓸만한 양질의 저렴한 자기의 주거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아마도 우리 자치단체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주거 공간들, 뭐 쉐어하우스라든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병행돼야만이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인구 감소, 또 특히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대학들도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이 위기 극복 상생 협약까지도 체결했는데요. 허계택 교수님, 정부 차원 그리고 지역 사회가 이 지역 대학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지역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심지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폐교한다 하는 그런 말이 통용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전에는 대학들이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없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대학에 학생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젊은 학생들만을 보고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나 국내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학이 고도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밀착해서 봉착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 문제 해결형의 대학으로서의 변모를 통해서 하나의 그 대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들 자체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생교육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재원을 충원해가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가면서 대학의 어떤 역할을 재정립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남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국가적인 가장 큰 현안 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구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인구청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되고 왔는데, 도지사님, 인구청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청뿐만 아니라 이민청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그만큼 인구 문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것도 인구 문제 하나의 해결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인구청이 설립이 돼서 지금 여러 부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의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방금
대학하고 지역 대학하고 전라남도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대학과 전라남도 지자체 함께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마련하기로 협약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대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결국은 젊은 청년들한테는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태양광이랄지 해상풍력이랄지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또 창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우면서 또 농업이나 수산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벤처 창업식의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라남도, 그래야 우리 대학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기택 교수님은 인구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당연히 그 인구청 문제는 앞으로 설립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정책이라든지 모든 정책에 대해서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에 4차 산업 시대 그러면서 DNA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고 AI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조건이 데이터 수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잘 수집되고 정리되어야지만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특히 뭐 인구 감소폭이 큰 그런 지자체들 중심으로 해서 인구청을 유치하거나 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병행하면서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구청 설립과 관련해서 혹시 지사님 인구청 설립을 좀 건의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나요, 혹시? 이제 그 부분은 대통령 공약상으로, 차기 대통령 공약상으로 채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인구청이 설립되면 인구청은 마땅히 우리 전남 지역과 같은 지역에 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이런 희망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예, 인구 문제와 커뮤니티 활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경제가 그래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때인데요. 우리 박사님은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더 활성화시켜야 될지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특히나 우리 그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 경제, 특히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청년층 또 중장년층이 우리 저 마을에서 이제 생활하려면은 사실 이제 농어촌에서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그중에서 육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기업 같은 걸 통해서 그 지역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 또는 이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가면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 국민들, 특히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인식도 조사를 해보면은 50%가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 사회적 경제를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교육하고 이런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지역발전 과제로 발굴돼서 현재 이제 대통령 공약에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국립 사회적 경제 기업 인재개발원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이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전략들이 앞으로 꼭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우리 전라남도도 그동안 사회적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이나 계획 있으면 이 시간에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전라남도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따뜻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해서 함께 협업을 하자, 그런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취임할 당시에 2,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842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도 당초에는 5,000명에서 지금 3,000명이 늘어나서 8,000명까지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역 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을 할 수 있고 그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뭔가 할 역할,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적인 그런 효능이지만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센터를 지금 동부권, 서부권에 이제 한 개소씩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의 판로를 좀 확보하고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 공동 판매장을 운영토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은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유통망 확보, 판로 확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일선 시군과 전라남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 3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나 우리 도민들께서도 어려운 여건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용기를 내시고 우리 전남 미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앞으로 미래 100년은 정말 우리나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크게 비상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함께 다 함께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하시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에서는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과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조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두루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오늘 나왔던 전라남도의 비전, 정책, 이 사업들이 잘 준비만 된다고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의 미래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목포 여수 MBC 창사 특집 공동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